미드웨이 해전 연재 이전 이후에 걸쳐 이 채널에서는 솔로몬 제도에서 1943년 6월 30일부터 시작된 미군의 반격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서는 뉴조지아를 중심으로 6월 30일부터 대략 8월 말까지의 상황을 다루었는데, 그 시점까지 다루고 나서 이제 동부 뉴기니로 돌아와서 1943년 6월부터 벌어지고 있는 전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솔로몬 제도에서처럼 8월 말까지의 상황을 다루게 될 텐데,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8월 말보다 조금 더 진도가 나갈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솔로몬 제도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금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곳을 확대해서 보면 위와 같은데, 일단 일본군이 1월 말에 내륙의 와우를 점령하려고 내려왔다가 패했고, 호주군이 동진에서 무보 지역까지 진출해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고, 6월 하순에 일본군이 이쪽 라바비아 능선을 점령하려다 또 패한 후에 카트윌 작전의 시작과 동시에 미군 1개 대대가 나쏘만에 상륙했고, 이제 호주군과 미군은 살라마와 남쪽의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1943년 봄부터 전투가 지속되었던 무보 인근에서 호주군 미군과 일본군 간에 벌어지는 또 한 번의 결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쏘만 상륙작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륙한 미군이 내륙으로 전진해서 호주군과 합동작전을 펼치는 게 원래 계획인데, 워낙 악천후 속에 상륙작전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상당수의 상륙정이 손상을 입어 이후 작전 투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나쏘만은 항구가 아니어서 상륙정으로 물자를 보급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7월 4일까지 미군 병력 1477명이 나쏘만에 상륙했음에도 많은 상륙정이 못쓰게 되어버린 것은 미군 작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 수뇌부도 이 점을 염려했습니다. 이 사진은 나쏘만의 미군 상륙지점을 8월에 찍은 것이라는데, 상륙지점의 해안의 모습과 여기서 바로 밀림과 산지가 이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군이 7월 초에 양육한 무기에는 여기 보이는 75mm 팩 호위처 M1 4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군은 2차 대전 때 이 75mm 곡사포를 주로 공수부대나 산악지형에 투입했습니다. 호주군 수뇌부는 이 곡사포들을 내륙지역 전투에서 써먹을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미군 상륙과 연계된 호주군 작전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북쪽 살라마와 부근에서 호주군 제15여단이 미군 상륙과 동시에 밥두비 능선을 공격하도록 되어 있었고, 남쪽에서는 미군 상륙 일주일 뒤에 17여단 병력이 미군과 합동으로 무보 지역을 공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작전의 중심이 되는 곳은 무보 지역으로 15여단의 북쪽 공격은 일본군의 남쪽 지역 전력 중 일부를 끌어내고, 무보 지역에서 일본군이 철수할 경우 퇴강로를 막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일본군은 호주군의 이 작전에 넘어가서 나쏘만으로 향하던 지원 병력의 투입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15여단에서 밥두비 능선 공격을 맡은 부대는 58, 59대대였는데 58과 59 두 개 대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대대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었습니다. 병력 규모는 약 700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5월 하순에 포트 모레스비에서 비행기로 내륙으로 수송되었고, 병사들의 나이도 어렸고 실전 경험도 없고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대대의 지휘관은 패트릭 스타 중령이었습니다. 내륙에서 이동하느라 지치고 이질 등에 시달리면서도 목적지에 도착한 58, 59대대는 1943년 6월 30일 오전부터 밥두비 능선의 일본군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내륙에서 밥두비 능선 쪽을 지나 바다로 흐르는 강이 프란치스코 강인데, 58, 59대대는 살라마와 근처 강이 꺾이는 곳에서 공격을 시도했지만 험한 지형에 잘 엄표된 진지에서 일본군은 호주군의 공격을 대부분 막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지치고 식량 보급도 잘 받지 못한 호주군에게 이 지역 일본군 소탕은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호주군의 공격 소식을 듣고 놀란 일본군 수뇌부가 무보 지역에서 1개 중대를 북쪽으로 보내고, 무보에 비축되어 있던 탄약과 식량 일부를 북쪽 코미아툼으로 옮기도록 명령해서 58, 59대대는 일본군을 무보에서 유인해낸다는 양동작전에 나름대로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 전투 과정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는 호주군이 일본군 사격이 대체로 정확하지 않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일본군이 매복하고 있다가 호주군에 기습을 가했는데, 공격 당시 일본군과 호주군의 거리가 10m도 채 안 되었지만 일본군은 한 발의 총탄도 호주군에 맞히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군의 훈련 상태와 무기 중 하나 혹은 두 개 다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본군은 밥두비 능선과 인근 지역에 대한 호주군의 압박에 대항하기 위해 살라마와 지역에서의 보강뿐 아니라 저 멀리 라해 북쪽에서 도로 건설을 하고 있던 육군 제24단 병력 중 1개 대대를 살라마와 지역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참고로 일본 육군 제24단은 사단 창설도 당시 서울의 명칭인 경성에서 했고 40년대 초만 해도 서울에 주둔하고 있다가 6인으로 파견되었는데 1942년 8월부터 사단장을 맡고 있던 아오키 시게마사 중장이 미군의 나소만 상륙이 이루어지는 1943년 6월 29일 말라리아로 그만 사망하고 맙니다. 아오키 중장은 당시 50세로 일본 육사 25기를 741명 중 수석으로 졸업했고 육군대학교도 우등으로 졸업한 사람이었는데 최전방도 아닌 곳에서 말라리아를 고치지 못해 죽었다는 것을 보면 당시 일본군 상황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안 좋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일본군은 살라마와 쪽으로 보낼 부대를 선정하는데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항상 70에서 80점 정도는 해주고 위태로운 기색이 없는 부대. 이런 기준을 잡고 그 결과 24단에서 보병 제80연대 제1대대가 선정되었습니다. 병력은 총 560명이었습니다. 이 부대는 7월 2일과 3일 라해에 상륙정을 타고 도착해서 곧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호주군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1943년 7월 3일 밥두비 능선 전투를 시찰하고 있던 51사단 참모장 혼고 타다오 대좌가 호주군과 조우에 사격을 받고 전사했습니다. 신병들로 이루어진 호주군 58, 59대대의 예상치 못한 전과였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미군의 상륙에서 일주일이 되어가는 시점 호주군 17여단은 무보 지역에 대한 총공세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지도가 아주 선명하지는 않지만 이곳이 호주군이 노리는 무보. 나소만 상륙 시에도 나왔던 비토이 강이 무보를 지나 흐르고 있습니다. 무보 동쪽으로 비토이 강 남쪽 고지대가 라바비아 능선, 비토이 강 북쪽이 비토이 능선입니다. 15여단 병력이 밥두비 능선, 여기는 17여단이 맡아서 공격하게 되는데 17여단의 5, 6대대 일부로 구성된 병력이 7월 6일 오후 6시 30분까지 이 부근에 집결했습니다. 호주군 집결지 남동쪽에 옵저베이션 힐이라는 고지가 있는데 이곳과 무보가 호주군의 주요 공격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대대 1개 중대가 아직 라바비아 능선에 배치되어 있고 이 지도에 보이지 않는 곳에 다른 예비 병력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무보 인근은 정말 오래전부터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곳에서 일본군을 완전히 몰아낼 공격이 곧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 6일 오후 4시부터 호주군 부대에서 시계의 시간을 서로 맞추었습니다. 7월 6일에는 이미 이 지역의 일본군도 호주군의 움직임을 파악했고 무보 지역에 대한 호주군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눈치챘습니다. 7월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호주군 항공기가 무보 인근을 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보가 위치한 계곡 전체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이날 아침 호주군 항공기 약 120대가 100톤 이상의 폭탄을 일본군 진지에 퍼부었고 1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40분까지 공습이 계속되었습니다. 호주 지상군의 공격 개시 시간은 정오였습니다. 호주군은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일본군 진지를 압박해 나갔습니다. 일부 병력이 옵저베이션 힐을 향해 전진하고 있을 때 다른 병력은 무보의 뒤로 돌아 2개의 하천 사이 고지대를 향했습니다. 호주군 병력이 소수 일본군의 산발적인 저항을 물리치며 두 하천 사이 고지대에 도달한 것은 다음 날인 7월 8일 오후 2시였습니다. 무보에서는 이렇게 북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는데 이 루트를 아직 호주군이 완전히 장악한 것이 아니었고 잘못하면 고지대에 들어간 호주군이 뒤에서 공격을 당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보 전투에서는 양군이 밀림 속에서 서로 뒤섞인 채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라바비아 능선에 있던 호주군은 전방으로 강행 정찰을 했고 라바비아 능선 전투에 등장했던 핀플이 아직 일본군 수중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호주군이 7월 7일과 8일에 걸쳐 이렇게 작전을 진행하고 있을 무렵 나소만에 상륙해서 서쪽으로 행군한 미군 41사단 162연대 1대대 병력이 네이피어에서 비토이 강을 건너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은 수위가 높아진 비토이 강을 로프를 이용해 힘들게 도하했는데 이쪽엔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매우 힘들게 전진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8일 오후 3시 15분까지는 대부분의 미군 병력이 비토이 능선에 정해졌던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호주군은 미군은 호주군 쪽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의 산발적인 교전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이후 산지와 밀림 속에서 계속 호주군, 미군과 일본군 간의 교전이 벌어졌는데 미군은 처음에 소개한 75mm 곡사포를 손으로 날라 가져와서 무보 동쪽 일본군 진지에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미군과 호주군은 무보 뒤에서 접근해 퇴로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했고 무보 인근에서의 전투는 일본군 진지를 향한 대대적인 돌격이 아니라 소규모 부대로 일본군 진지를 하나하나 찾아 없애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양상은 전투 개시 이후 며칠 동안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병력면에서 월등한 미군과 호주군에 맞서 일본군은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대규모 지원군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퇴로가 차단될 위기에 몰리고 있었습니다.